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던 세대. 당신의 계절은 잊은 채 자식이라는 나무의 모든 것을 걸음으로 내어주던 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 박경의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70을 넘긴 어머니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의 먼지를 마시고 식당 주방의 뜨거운 김을 맞으며 강철 같다고 자부했던 몸이었지만 흐르는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는 단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의 얼굴을 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재식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볶음, 입맛 까다로운 며느리 미선이 유일하게 투정없이 먹는 더덕무침, 그리고 손주 강훈이를 위한 달걀말이까지. 비닐봉지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아픔도 자식을 먹일 생각에 든든한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뾰로통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치고는 참으로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내 양손의 짐을 본 며느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어머니, 또 뭘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요? 저번 주에 가져오신 것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강훈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금방 다 먹지 않니? 너희들 저녁은 먹었나 해서 겸사겸사 들렀다. 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마주하는 이런 반응은 잃은 노모의 가슴에 시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으면 당연히 엄마가 왔으리라 짐작했을 텐데 녀석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시가 엄마 왔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나서야 아들은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아, 엄마 왔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마음에 허한 바람이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양손 가득 들고 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의 말처럼 지난번에 가져온 나물 반찬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애써 모른 척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빈틈을 찾아 구겨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한 공간을 채웠고 손주 강훈이마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할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더덕무침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단 거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설탕 거의 안 넣고 먹어요. 내 입맛에 맞추려고 일부러 꿀을 넣은 건데 별로더냐? 꿀도 당이에요. 어머니, 똑같아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을 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중재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고 버스를 타고 오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설거지가 산더미네요. 설거지를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지만 평생 자식 앞에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산 어머니였습니다. 화를 누르고 좋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잠깐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딱 10분만 앉아있다가 치울게. 정말 딱 10분, 굽은 허리를 조금만 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10분은 무슨 10분이요? 지금 바로 하세요. 기름때 굳으면 더 안 닦이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가 어지른 건 어머니가 치우셔야죠. 내가 어지른 것이라니. 온 가족이 함께 먹은 저녁상이 어째서 저 혼자 어지른 것이 되는 걸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선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오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맨날 이렇게 음식 싸들고 와서 생색은 다 내시고 정작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멸하듯 쏘아보는 며느리와 이 모든 상황을 못 본 척 TV에 시선을 고정한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저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며느리가 저토록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재식,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녀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미가 지긋지긋하다는 저 말이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는 신락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에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엄마. 그냥 좀 해줘. 미선이 말대로 기름때 굳으면 귀찮아지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피곤하다니. 이 어미는 지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고작 설거지하기가 싫어 피곤하다니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내가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나는 그저 귀찮고 늙고 지긋지긋한 짐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 행동에 오히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야지. 설거지는요? 내가 해라. 이제부터는 너희 집 설거지는 너희가 하려무나.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벌개졌고 아들도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왜 그래 또? 그냥 그거 하나 해주면 될 걸 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 너에게는 고작 그거 하나겠지만 내게는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한테서.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세요. 가.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반찬 같은 거 싸들고 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도 마시라고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세게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어머니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쾅! 등 뒤로 현관문이 무섭게 닫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신 오지 않으마. 너희가 그토록 바라니 다신 너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돈도, 내 시간도 이제 단 하나도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것이다. 그날 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났고 동시에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문은 마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처럼 지난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을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손주 6 본다고 신경 써서 빗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좋은 옷이라며 꺼내 입은 외투는 구김이 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텅 빈 표정.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서러운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함께 찾아온 기이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희생과 기대의 끈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끊어주었구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불을 켰습니다. 낙지만 손때 묻어 정겨운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인생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 여러 은행의 통장들, 보험 증서까지 그것들을 거실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쩔쩔매던 시절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던 기억, 돈 아끼려고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수많은 날들, 청춘과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오만하고 무례한 며느리와 우유부단한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건 다 내 것이다. 나직이 을조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단 한 푼도 너희들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을 굳히는 순간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의 머리가 핑 돌며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건가? 허망한 생각이 들 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내 재산을 차지할 생각에 희희낙낙할 것입니다. 내 장례식장에서조차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박경의 할머니, 안에 계세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총각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전 결혼해서 예쁜 새댁과 함께 사는 마주치면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하던 청년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아까 새벽에 쿵 하는 소리도 들린 것 같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대답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발 문을 열고 들어와 달라고 속으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그냥 들어가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다행히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아래층 부부에게만 알려주었던 현관 비밀번호.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 젊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새댁이 비명을 질렀고 청년은 곧바로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보, 빨리 119에 신고해. 청년은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고개를 돌리자 아래층 세대 강소혜 씨가 초췌한 얼굴로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듯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쇼크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째서 이 젊은 부부가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혜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신다고 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보온병에서 직접 쑤어온 쌀죽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던진 말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속이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재식과 며느리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걱정보다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린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인데 새벽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닌 원망 섞인 타박이었습니다. 밤새 어머니를 간호해준 소혜 씨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뭐래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온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를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 설거지만 곱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고집은 부리셔가지고 결국 이 사달을 만드시네요.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소혜 씨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할머니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말씀은 너무... 뭐요? 그리고 그쪽은 누군데 참견이에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비켜요. 며느리는 소혜 씨를 벌레 보듯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착한 아가씨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이 아가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무슨...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저런 것들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때 간호사실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데 그 순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하기로. 아니, 퇴원하겠다. 뭐? 엄마, 의사가 안 된다는데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가 가장 잘한다. 그리고 너희같이 성가신 보호자는 필요 없어. 퇴원 수속이나 밟아라.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곁에 있는 소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아가씨가 퇴원 수속 좀 알아봐줘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소혜 씨와 그녀의 남편 동준 씨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는데 부부가 나누는 작은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월세도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할머니 간병이라도 하려면 며칠 가게 문 닫아야 할 텐데. 어떡하긴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할머니 저렇게 혼자 계신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벌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었다. 나를 지긋지긋한 짐으로 여기는 혈육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이 따뜻한 이웃에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병원에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퇴원했습니다. 곁을 지킨 것은 역시나 동준 씨와 소혜 씨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낡은 승용차를 타고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살았는데 내가 밥 한 끼는 사야지. 허름하지만 정갈한 한정식집에서 어머니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빵을 나누는 꿈을 위해 작은 빵집을 열었지만 좋은 재료를 고집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과 성실함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낡은 주머니 속에서 평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도장을 꺼내 굳게 쥐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꿈에 투자를 하고 싶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부부는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투자다. 너희들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에 하는 내 마지막 투자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나처럼 외로운 노인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닌 꿈을 함께 꾸는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은 마침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손이 아닌 선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될 터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빵집의 이름은 온깃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부부의 꿈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다져온 경험으로 최고의 상권을 찾아냈고 젊은 부부의 감각과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져 멋진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어느덧 소혜 씨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고 동준 씨는 대표님이라 부르면서도 친아들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뒤늦게나마 어머니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온깃집이 문을 여는 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준비한 빵은 오후가 되기도 전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온깃집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빵집 차렸다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더니 생판 남들한테 가게까지 차려줘?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다. 내 평생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생판 남이 아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살려준 은인들이고 이제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가족. 엄마가 진짜 노망이 들었구나. 그놈들이 엄마 돈 노리고 사기치는 거잖아. 사기. 사기는 너희 부부가 내게 치려고 했던 것이겠지. 내 돈을 너희 돈인 양 착각하고 내 노후를 너희의 예비 자금쯤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기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신을 법적 상속권자라 주장하며 동준 씨 부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고 곧이어 아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정말 저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야? 그 돈 내가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건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 그 말이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본 내 돈이 어느새 저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평생 길바닥에서 찬밥 먹고 밤 설쳐가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내 돈이야. 너희가 나를 그 집에서 짐짝처럼 쫓아내고 내가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서 뭘 했지? 병원에 와서는 내 아니가 아니라 병원비부터 물었지. 너희는 가족의 의미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거머리일 뿐이야. 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쾅. 제 손으로 직접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한 단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깃집은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중심지가 되었고 동준 씨와 소혜 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몰아내야 하는 법. 그때 기적처럼 한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온깃집의 사연을 듣고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어머니는 아들 부부에 대한 원망 대신 자신의 사업 철학과 새로운 인연에 대한 희망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그저 누군가의 삼짓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돈이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고 또 다른 희망을 키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랐어요. 이 아이들은 제게 그 믿음을 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온깃집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고 어머니는 지혜로운 인생 멘토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진실이라는 밝은 빛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을 때 법원에서 한 통의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아들 김재식이 청구인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머니를 정신능력이 쇠퇴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 이 어미를 법적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빵집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준 씨와 소혜 씨가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과 소중한 인연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는 새로운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전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던 세대. 당신의 계절은 잊은 채 자식이라는 나무의 모든 것을 걸음으로 내어주던 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 박경의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70을 넘긴 어머니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의 먼지를 마시고 식당 주방의 뜨거운 김을 맞으며 강철 같다고 자부했던 몸이었지만 흐르는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는 단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의 얼굴을 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재식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볶음, 입맛 까다로운 며느리 미선이 유일하게 투정없이 먹는 더덕무침, 그리고 손주 강훈이를 위한 달걀말이까지. 비닐봉지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아픔도 자식을 먹일 생각에 든든한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뾰로통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치고는 참으로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내 양손의 짐을 본 며느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어머니, 또 뭘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요? 저번 주에 가져오신 것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강훈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금방 다 먹지 않니? 너희들 저녁은 먹었나 해서 겸사겸사 들렀다. 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마주하는 이런 반응은 잃은 노모의 가슴에 시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으면 당연히 엄마가 왔으리라 짐작했을 텐데 녀석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시가 엄마 왔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나서야 아들은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아, 엄마 왔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마음에 허한 바람이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양손 가득 들고 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의 말처럼 지난번에 가져온 나물 반찬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애써 모른 척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빈틈을 찾아 구겨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한 공간을 채웠고 손주 강훈이마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할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더덕무침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단 거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설탕 거의 안 넣고 먹어요. 내 입맛에 맞추려고 일부러 꿀을 넣은 건데 별로더냐? 꿀도 당이에요. 어머니, 똑같아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을 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중재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고 버스를 타고 오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설거지가 산더미네요. 설거지를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지만 평생 자식 앞에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산 어머니였습니다. 화를 누르고 좋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잠깐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딱 10분만 앉아있다가 치울게. 정말 딱 10분, 굽은 허리를 조금만 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10분은 무슨 10분이요? 지금 바로 하세요. 기름때 굳으면 더 안 닦이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가 어지른 건 어머니가 치우셔야죠. 내가 어지른 것이라니. 온 가족이 함께 먹은 저녁상이 어째서 저 혼자 어지른 것이 되는 걸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선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오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맨날 이렇게 음식 싸들고 와서 생색은 다 내시고 정작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멸하듯 쏘아보는 며느리와 이 모든 상황을 못 본 척 TV에 시선을 고정한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저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며느리가 저토록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재식,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녀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미가 지긋지긋하다는 저 말이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는 신락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에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엄마. 그냥 좀 해줘. 미선이 말대로 기름때 굳으면 귀찮아지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피곤하다니. 이 어미는 지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고작 설거지하기가 싫어 피곤하다니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내가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나는 그저 귀찮고 늙고 지긋지긋한 짐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 행동에 오히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야지. 설거지는요? 내가 해라. 이제부터는 너희 집 설거지는 너희가 하려무나.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벌개졌고 아들도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왜 그래 또? 그냥 그거 하나 해주면 될 걸 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 너에게는 고작 그거 하나겠지만, 내게는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한테서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세요. 가.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반찬 같은 거 싸들고 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도 마시라고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세게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어머니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쾅! 등 뒤로 현관문이 무섭게 닫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신 오지 않으마. 너희가 그토록 바라니 다신 너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돈도, 내 시간도 이제 단 하나도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것이다. 그날 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났고 동시에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문은 마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처럼 지난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을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손주 녀석 본다고 신경 써서 빗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좋은 옷이라며 꺼내 입은 외투는 구김이 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텅 빈 표정.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서러운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함께 찾아온 기이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희생과 기대의 끈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끊어주었구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불을 켰습니다. 낙지만 손때 묻어 정겨운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인생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 여러 은행의 통장들, 보험 증서까지 그것들을 거실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쩔쩔매던 시절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던 기억, 돈 아끼려고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수많은 날들, 청춘과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오만하고 무례한 며느리와 우유부단한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건 다 내 것이다. 나직이 을조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단 한 푼도 너희들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을 굳히는 순간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의 머리가 핑 돌며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건가? 허망한 생각이 들 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내 재산을 차지할 생각에 희희낙낙할 것입니다. 내 장례식장에서조차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박경의 할머니, 안에 계세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총각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전 결혼해서 예쁜 새댁과 함께 사는 마주치면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하던 청년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아까 새벽에 쿵 하는 소리도 들린 것 같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대답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발 문을 열고 들어와 달라고 속으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그냥 들어가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다행히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아래층 부부에게만 알려주었던 현관 비밀번호.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 젊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새댁이 비명을 질렀고 청년은 곧바로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보, 빨리 119에 신고해. 청년은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고개를 돌리자 아래층 세대 강소혜 씨가 초췌한 얼굴로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듯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쇼크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째서 이 젊은 부부가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혜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신다고 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보온병에서 직접 쑤어온 쌀죽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던진 말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속이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제식과 며느리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걱정보다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린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인데 새벽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닌 원망 섞인 타박이었습니다. 밤새 어머니를 간호해준 소혜 씨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뭐래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온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를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 설거지만 곱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고집은 부리셔가지고 결국 이 사달을 만드시네요.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소혜 씨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할머니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말씀은 너무. 뭐요? 그리고 그쪽은 누군데 참견이에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비켜요. 며느리는 소혜 씨를 벌레 보듯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착한 아가씨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이 아가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무슨,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저런 것들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때 간호사실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데 그 순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하기로. 아니, 퇴원하겠다. 뭐? 엄마, 의사가 안 된다는데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가 가장 잘한다. 그리고 너희같이 성가신 보호자는 필요 없어. 퇴원 수속이나 밟아라.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곁에 있는 소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아가씨가 퇴원 수속 좀 알아봐줘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소혜 씨와 그녀의 남편 동준 씨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는데 부부가 나누는 작은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월세도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할머니 간병이라도 하려면 며칠 가게 문 닫아야 할 텐데. 어떡하긴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할머니 저렇게 혼자 계신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벌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었다. 나를 지긋지긋한 짐으로 여기는 혈육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이 따뜻한 이웃에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병원에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퇴원했습니다. 곁을 지킨 것은 역시나 동준 씨와 소혜 씨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낡은 승용차를 타고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살았는데 내가 밥 한 끼는 사야지. 허름하지만 정갈한 한정식집에서 어머니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빵을 나누는 꿈을 위해 작은 빵집을 열었지만 좋은 재료를 고집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과 성실함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낡은 주머니 속에서 평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도장을 꺼내 굳게 쥐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꿈에 투자를 하고 싶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부부는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투자다. 너희들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에 하는 내 마지막 투자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나처럼 외로운 노인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닌 꿈을 함께 꾸는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은 마침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손이 아닌 선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될 터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빵집의 이름은 온깃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부부의 꿈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다져온 경험으로 최고의 상권을 찾아냈고 젊은 부부의 감각과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져 멋진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어느덧 소혜 씨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고 동준 씨는 대표님이라 부르면서도 친아들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뒤늦게나마 어머니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온깃집이 문을 여는 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준비한 빵은 오후가 되기도 전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온깃집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빵집 차렸다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더니 생판 남들한테 가게까지 차려줘?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다. 내 평생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생판남이 아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살려준 은인들이고 이제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가족. 엄마가 진짜 노망이 들었구나. 그놈들이 엄마 돈 노리고 사기치는 거잖아. 사기는 너희 부부가 내게 치려고 했던 것이겠지. 내 돈을 너희 돈인 양 착각하고 내 노후를 너희의 예비 자금쯤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기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신을 법적 상속권자라 주장하며 동준 씨 부부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고 곧이어 아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정말 저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야? 그 돈 내가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건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 그 말이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본 내 돈이 어느새 저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평생 길바닥에서 찬밥 먹고 밤 설쳐가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내 돈이야. 너희가 나를 그 집에서 짐짝처럼 쫓아내고 내가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서 뭘 했지? 병원에 와서는 내 안위가 아니라 병원비부터 물었지. 너희는 가족의 의미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거머리일 뿐이야. 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쾅. 제 손으로 직접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한 단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깃집은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중심지가 되었고 동준 씨와 소혜 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몰아내야 하는 법. 그때 기적처럼 한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온깃집의 사연을 듣고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어머니는 아들 부부에 대한 원망 대신 자신의 사업 철학과 새로운 인연에 대한 희망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그저 누군가의 삼짓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돈이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고 또 다른 희망을 키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랐어요. 이 아이들은 제게 그 믿음을 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온깃집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고 어머니는